채무 규모가 3조 2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못 줄 정도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빚내가 준다는 것이죠. 마크론이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데 연금 개혁을 강행했지만은 재정 절감 효과가 불충분하고 반대하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 신뢰가 붕괴됐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데 왜 이런 게 반대가 있나 생각하지만, 이게 연금이 줄어들면은 국민들의 개개의 삶이 굉장히 핍박해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브랜드 탑 20 발표를 해요. 그 모델 중에 독일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최근 프랑스가 실업급여를 주지 못할 만큼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실업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 이거는 약간 언론에서 하는 과장 표현, 수사적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구조적 재정 위기 자체는 실제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그런 건 아니다. 실업급여를 주지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게 우리가 소브린 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라 그러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러니까 사적인 부채가 아니고 국가가 가진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GDP의 113%를 돌파했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벌은 걸 몽땅 빚을 갚아도 못 갚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6.1%, 그리고 GDP 대비 사회 지출이 한 57%, 우리나라가 한 40%나 30% 후반대 정도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게 한 37%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DP 대비 사회 지출이 상당히 높죠. 프랑스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7.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미 빚이 많고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기 힘든 상태고, 그리고 그의 상당 부분이 국가가 사회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고, 일단 채무 규모가 한 3조 2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U를 하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정한 게 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자고 했는데, 프랑스 외에도 여러 나라들을 초과하고 있죠. 아마 지금 거의 독일 빼놓고는 대부분 초과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매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계속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6%가 누적되면 내년이 되는 120%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초과하고 있고, 이것도 EU에서 협의하기로 3%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걸 2배로 넘어선 거죠. 그래서 EU에서 이제 제재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위기다, 이게 질문하신 그 내용이 그 유네딕이라는 이제 실업보험기관의 부채가 650억 유로가, 그래서 차입을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못 줄 정도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주기는 주는데 이제 빚내가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마크론이 이제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데 연금 개혁을 강행했지만은 재정 절감 효과가 불충분하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 신뢰가 붕괴됐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데 왜 이런 게 반대가 있나 생각하지만, 이게 연금이 줄어들면은 국민들의 개개의 삶이 이제 굉장히 핍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빚을 내서 계속 갚아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더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면 국가적인 콘센서스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안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이런 상황이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동의를 하기 힘들고, 또 그걸 위해서 수십 년간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약속해서 안 주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 10년, 15년 전부터 중동에 이제 사태가 생기면서 굉장히 아랍권 사람들이 EU 쪽으로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이민을 많이 왔는데 그때 이민문을 활짝 열었죠. 근데 그 열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금 때문이었어요. 인구 구조가 자꾸 이제 피라미드형이 역피라미드이 되니까 연금을 내야 될 사람과 받아야 될 사람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민을 받으면은 그 이민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연금을 내면은 일단 지금 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한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독일은 실제로 노동자들 유입돼가지고 연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민자들이 연금이 기여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연금 수령자들, 과거 옛날부터 독일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노인들 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독일의 효과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독일의 산업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그 나머지 나라들은 그게 별로 없었어요.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이민자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지불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프랑스는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 등급이 강등돼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여러 우리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각자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강등을 경고하고 있는 상태고 부정적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돈을 많이 퍼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정 파탄 구조를 보시면은 이 GDP 적자 추이가 물론 코로나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매년 뭐 한 6, 7%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과의존하고 지출을 고착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업급여를 재원을 차입해야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재정 적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원인이 지출은 나갈 게 정해져 있는데 사회보장 지출이 GDP의 31%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OECD의 최상위예요. 그리고 연금이나 실업, 의료는 법적으로 의무 지출을 해야 돼서 삭감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가 내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정치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구조개혁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됐기 때문에 터질 때까지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걸 하려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걸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것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국민들한테 이제 강요를 하니까 이제 안 먹히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없는 겁니다.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놓기는 싫으니까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에 굉장히 국가를 망가뜨리는 게 계속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의 비극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가 하는 게 뭡니까? 관광업하고 농업밖에 없어요. 뭐 물론 몇 가지 기술은 있지만은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산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들고, 그리고 있는 기업들도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많아가지고 해외로 계속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크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과거 한국처럼 IMF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까요? 외환이 없어지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외환이란 게 유로를 쓰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유로를 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돈을 벌면은 해결이 돼요. 우리가 IMF 맞았을 때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97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IMF는 유동성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 기반이 튼튼했는데 유동성 위기가 태국에서 발생해서 온 걸 가지고 IMF를 그때 뭐 서방에서 만들어냈던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주장들이 있는데, 경제학자들 대부분 그 유동성 위기를 통해서 한국의 알짜 기업들을 도리해갔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 주장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입증이 될는지는 아직 논란의 영역에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렇죠. 우리한테 핵심 되는 것들은 대부분 가 있죠. 우리 중요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나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우리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60% 이상 넘는 게 되게 많아요. 돈 되는 건 대부분 그때 헐값에 이제 도리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때 IMF를 우리가 비교적 일찍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우리 제조업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일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IMF를 빚을 빨리 갚고 졸업을 했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돈을 빌려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뭔가 돈을 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 만약에 유로화를 쓰지 않고 프랑스가 프랑화를 쓰고 있었 같으면은 경제가 문제가 되면 환율을 이제 급등시켜 가지고 자기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환율을 급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여행하는 게 싸니까 막 와서 여행도 할 거고, 수출 사니까 뭐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하고 하면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 세수를 늘려가지고 그걸 이제 갚을 수 있죠. 물론 프랑화는 약화되지만은 그 대신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산 가치는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로화를 묶어놨기 때문에 유로화 기준이 독일 경제에서 움직이거든요. 독일 경제에서 프랑스는 유로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 다음으로 영향이 크지만은 독일이 이제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구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주권 자체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 자체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도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독일의 산업 붕괴는 뭐 사실 독일은 유럽의 엔진이거든요. 그게 꺼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것은 독일이 라인강에 기적해가지고 기적의 나라다. 그래서 2차 대전에 폐허를 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독일은 굉장히 경제가 나쁩니다. 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업데이트는 안 되는데 이제 가장 2025년도도 좀 나빴는데 어쨌든 대략 한 4, 5년 동안에 한 4년 동안에 마이너스 12%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 산업 생산이 GDP도 성장을 하지 않고 0.23% 정도 마이너스 계속 갔고 그리고 2024년부터 제조업의 감원 규모가 엄청 늘어났어요.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감원했죠. 뭐 폭스바겐, 티센크루프, 뭐 바스프 뭐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제조업에서만 35만 명 감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고 독일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독일은 아까 이야기한 프랑스랑 상당히 다르게 유로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했었는데 그걸 이제 끊고 에너지를 이제 다른 쪽에 쓰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동에서 쓰니까 이게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석유하고 그리고 가스인데 가스 자체는 러시아한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노드 스트림으로 이렇게 왔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단절돼 가지고 그 에너지 비용이 높아졌고 그리고 독일의 중화학공업들이 러시아 석유를 기반으로 했어요. 설비 자체를 러시아 석유에 최적화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석유를 못 쓰고 다른 데 들어오니까 이제 에너지 값도 비싸지만 설비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바꾸는데 돈을 들으니 공장을 뜯어가지고 해외로 옮기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게 설비를 바꾸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그 뒤에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다시 러시아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관계없이 기업 입장에서는 싼 데로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기는 게 훨씬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없는 훨씬 줄어드니까 투자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비용 자체가 EU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이제 독일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의 채산성이 붕괴된 거죠. 독일은 EU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체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원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있는데 독일은 원전을 싹 다 없애버렸거든요. 독일은 녹색단이 엄청나게 이제 지배를 하면서 대체 에너지 한다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사실 가장 친환경적인 거의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건데 원전을 없애버린 바람에 완전히 독일이 고비용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제조업의 입력 요소인 에너지 비용이 원체 비싸고 그리고 그 가스 같은 것도 주거용으로 쓰는데 주거하는 사람들의 난방비가 엄청 비싸지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비용 국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이 몰락해버렸어요. 우리가 독일 그러면 자동차 산업인데 이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에 투자를 못하니까 이제 독일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과거에는 독일 자동차 그러면은 프레스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한 2, 3년 동안에 미국은 이제 자동차 천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매년 뭘 발행하는 거니까 지난 한 해, 원래 같으면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브랜드 탑 15, 20 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 모델 중에 독일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팔기는 파는데 그냥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과거 했던 거에 조금씩 소위 말해서 무늬만 바꿔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최신 트렌드를 못 찾아오니까 이제 독일 차를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 차는 항상 고급 브랜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비용 구조 때문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생기는 문제죠. 코로나에다가 바로 러우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고,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이런 폭스바겐이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은 안 됐지만 90년 된 회사거든요. 히틀러 시절에 이제 만든 회사죠. 1938년도 만든 회사인데 독일 공장을 폐쇄를 이제 검토했고 이제 폐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스프나 티센그룹나 이런 것들 회사들은 다 옮겼고 중국이나 미국을 옮기고 있어요. 에너지 싼데 뭐 한국이 에너지가 싸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옮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차의 중국 점유율이 과거에 24%, 2024년도 24%였는데 2020년도에 24%였는데 그 4년 사이에 15% 이하로 급등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도 독일차는 잘 안 사는 거예요. 과거는 독일차를 사고 다니면은 이게 그게 프레스티지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거나 뭘 위신을 내세울 때 독일차를 샀는데 지금 그 비율이 그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어들고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차를 사는 사람들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로 보니까 이제 높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 독일차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는 독일차가 뭐 가성비가 높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프레스티지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성능은 별로고 최신 트렌드도 아닌데 값만 비싸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독일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신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엄청나게 고급 스포츠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잃고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수출이 붕괴대가 2024년도 상반기에만 마이너스 7%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시점이 조금 낮은 것들인데 공식적으로 있는 데이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데 무역 흑자가 아직은 그래도 독일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흑자가 축소되고 있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돈 쓸 때가 많아지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산업 생산과 에너지 비용의 차트를 보시면은 에너지 비용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 생산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 차트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탈원전이 2023년도에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탈석탄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게 고비용이라는 거죠. 문제는 뭔가니까 전기요금 단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0.2유로인데 한국은 0.09거든요. 그에 비하면 한국의 2.4배, 그러니까 한국보다 전기 단가가 2.4배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기를 가지고 산업 생산을 해야 되니까 산업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의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미중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독일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이거 15%가 이제 중국에 집중돼 있는 거고 수출의 8%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중 제재에 동참해야 되는데 중국은 또 보복하면은 독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 공간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EV가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고 그리고 기계 같은 것도 독일 수입을 굉장히 급속히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달하면서 독일하고 이제 보면은 거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때 독일이 상층 하이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고 중국이 다시 하이 브랜드 쪽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고부가가치를 하죠.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래서 독일이 탈산업화하고 있는 구조나 에너지나 그리고 중국의 의존이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의 실패의 어떤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럽은 같은 방향인가 뭐 다른 궤도인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경고는 실제하지만 붕괴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아직까지 조금 회복할 아직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유사하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그래도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뭐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프랑스는 아주 우리보다 좀 낮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기반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우위에 있고 그리고 국가 채무도 우리는
한 51% 수준이고 독일이 좀 괜찮은데 63%고 프랑스는 113%니까 아직까지 이제 비교적 안정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국가 채무를 어떻게 적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낮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문제긴 하죠. 경상수지가 그래도 우리 흑자 폭이 독일에 비해서 좀 많고 프랑스 같은 데는 적자를 보고 있죠. 그리고 산업 생산도 우리는 그래도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도 우리는 원전을 한 30% 쓰고 있고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물론 프랑스는 70%가 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원전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한번 파동을 겪어서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부분에 숙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이클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독일은 자동차가 17%, 프랑스는 항공기하고 이제 명품으로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에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일은 좀 힘들고 있지만은 이게 항상 위험은 계속 내포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라도 조금 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자체는 유럽과 다르지만 안심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구조적 취약성은 유럽보다 빠르게 좀 심화되고 있다. 인구 절벽은 세계 최악이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고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중국 수출에 대한 구조가 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미국이 대중 제재에 동참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치포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치적 기동 공간의 제약으로 닥치는 그런 문제죠. 이런 것들은 정치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